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난 13년간의 대구 치수원 이전 문제에 종지부를 찍고 구미 해평 치수장에서 대구 식수를 공급받기로 한 맑은 물 상생 협정. 대구시가 지난 17일 협정 해지를 통보하면서 결국 파기됐습니다. 대구 입장에서 취수원 이전 문제는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않는 어떤 난제였는데 낙동강 수질 문제가 꾸준히 이제 이슈화되는 것이 그래도 기본적인 원인은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네. 시민들 입장에서 치수원 이전 문제가 공식화된 것은 1991년에 이 구미에 있는 두산전자의 페놀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에서 이 페놀이 검출이 됐고요. 예. 이게 부산에서도 이 검출이 된 겁니다. 근데 떠올려 보면 이 원인은 낙동강을 따라서 형성된 이 공업단지, 유해학 물질들을 배출하는 이 공업단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대처에 소홀했던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대구에서는 수질과 관련된 이슈가 늘 존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4대강 사업과 시작과 함께 또 녹조가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유해 물질들이 수돗물에서 검출된다는 우려가 더해지게 된 겁니다. 맑은 물 하유의 이름에서 느낌이 오죠. 물 고속도로를 연상되는 건 있어요. 구축한다는 예. 건데 안동댐에서 대구, 문산, 매국, 정수장까지 최단 거리로 따지면 약 110km 직선로가 있는데요. 이를 선택을 해서 예산을 좀 줄여서 그 줄인 예산이 약 9,700억 원이라는 거거든요. 기존 구미에 비해서 2배 이상 예산이 늘어난 셈입니다. 이건 정말 비밀인데 안동댐 물을 안 먹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안동 시민도 먹지 않는 안동댐 물. 안동 시민 다 알거든요. 그 물이 불안하다는 것을. 그 중금속 때문에 오랫동안 1970년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재련. 안동 시민도 먹지 않는 이 안동댐 물을 대구시가 가져오겠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웃기는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1급수라고 소문난 안동댐도 결국 두 얼굴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또 최근에 안동댐 전역이 녹조로 뒤덮이는 그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올 여름은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녹조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은 안동 수원이 이미 그 비점 오염원들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축사가 안동댐 상류에 상당하고 네. 농경지도 많아서 녹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물을 대구시가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안동댐 물도 결국 이제 고여 있는 물이기 때문에 녹조 발생의 위험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결코 다르지 않다.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거든요. 안동댐이 이게 어떨까? 그 느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가봤습니다. 작년에 10월 달에 수풍원에서 이 중금속 조사를 해보니까 8월 달에 안동시에서 했던 조사와 마찬가지로 수온이 기준치에 2배 가까이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이 물고기에서 중금속이 검출이 된다. 그러면 물을 떴을 때 중금속이 당장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안전하게 볼 수 있느냐. 수백만 명 시민들이 하루 이틀 먹을 것도 아니고 10년, 100년 이렇게 먹을 수돗물을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거를 물을 구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굉장히 깊은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안동댐의 수질 상태만 얘기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식수로 마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물은 정말 깨끗한 매우 좋음이지만 땅속에 있는 중금속은 매우 나쁨인 상태.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치아는 정말 건강한데 잇몸이 다 썩어 문드러진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이 물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나 환경부도 그렇고 누구도 여기에 중금속이 있다는 건 알지만 어느 정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차 한 적이 없어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만 그런 건지 그조차도 판단되지 않는데 이걸 대구로 물을 주겠다 말이다 주는 건 상관없는데 나중에 이걸로 분쟁이 나지 않으란 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400억 넘는 규모의 돈을 써서요. 지금 이제 수륙 양육 버스 뭐 이런 거를 지금 하겠다고 사실 내년도 사업 계획이 올라왔어요. 지금 안동시에서는 사실 이거 뭐 물을 대구로 보내는 거, 그다음에 물을 관광지역 산업화라 그게 우선돼 있게 아니고요. 지금은 안동댐 퇴적물 상태의 체계적인 조사를 해야 되고요.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또 폐강산과 그다음 영풍 속포 재련소에 대한 그 낙동강 상류의 잠재적인 오염원을 방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책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또 지금 지역민들 그 상류층이라든지 지역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주민 건강 영양 조사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대해서도 시가 아니라도 광역단체라든지 함께해서 환경부가 같이 하든지 해서라도 조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자연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산업화 관광화 그 다음에 물을 치수원을 뭐 준다든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동댐의 물은 분명 1급수로 되어 있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퇴적층의 중금속 오염 등등 심각한 수질 문제를 품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었었는데 안동댐 현재 수질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안동댐은 2022년 8월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그 물고기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물고기에서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수은이 수은. 0.9 mg per kg이 나왔거든요. 이게 기준이 우리나라 기준이 0.5입니다. 2배 가까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태죠. 그래서 지금 안동댐에 중금속이 객회에 쌓여 있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 안동댐 퇴적층에 있는 중금속이 결국 이제 문제가 슬슬 되고 있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인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죠 이게? 네, 물고기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됐지만 안동댐의 퇴적물 상태는 더 심각합니다. 2020년 안동대 연구팀이 퇴적물의 오염도를 조사했는데요. 비소, 아연, 카드뮴 등 중금속 수치가 하천 퇴적물에 비해서 대부분 높게 나타났고요. 특히 비소가 12.3배, 오. 카드뮴 6.9배, 망간 8.1배, 아연이 10.5배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일반 하천 퇴적물에 비해서 훨씬 그러니까 사실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퇴적물에 대한 조사는 이렇게 심각할 수 있겠다는 추측은 할 수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높네요. 자 안동댐 퇴적물에 그러나 중금속이 있긴 하지만 중금속은 말 그대로 무거울 중금속이잖아요. 무거우니까 깔아앉아 있어갖고 물에서는 검출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로 일단 되어 있죠. 이게 방어막이 쳐져 있는데 비가 오거나 할 때 한번 뭐 이렇게 뭐 땅에 뒤집히거나 하면 서서히 이게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대구시에서는 중금속은 퇴적층에 있기 때문에 먹는 물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대 연구팀에서 2019년에 이 퇴적물에 중금속이 용출될 수 있나, 이 물속으로 나올 수 있는지 연구를 해봤는데 바깥으로 물로 나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다가 뭐 태풍이나 집중호우, 뭐 지진, 기상이변 등이 더해지게 되면 이 퇴적물에 쌓여 있는 중금속이 얼마든지 먹는 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이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한번 흔들려서 팍 튀어나오면 그대로 네. 떠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을 타고. 물고기 몸속에서 측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자, 근데 또 설상가상으로 아까 저 삼성 얘기해 주셨지만은 안동댐 상류에는요 세계 4위 규모의 아연 재련 시설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안동댐의 중금속 문제도 바로 이 시설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영풍 석포 재련소 문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또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도 그런가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심각한데
그 낙동강이 제상류에 있거든요. 주로 이제 아연하고 황산을 주로 많이 생산합니다. 근데 맑은 물을 또 이용을 해요. 그러면서 중금속은 다 하루에 흘려보내는 아주 나쁜 그런 기업인데, 이게 이제 수치로도 나오는 것이 지난 10년 동안 120차례나 환경 위반을 했습니다. 90차례나 행정 처분을 받았고요. 대기질 그 조사를 그 측정기를 조작을 했어요. 아하. 그다음에 제3 공장이 있는데 그걸 또 불법 증축을 하기도 했고, 오. 2018년에는 배수를, 거기 이제 배수 처리장이 있는데 거기 있는 배수를 70톤이나 무당 방류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적발이 돼서 결국은 조업 정지까지 당하는 뭐 그런 이제 사건도 있었고요. 심한데요. 그다음에 이 한마디를 좀 드리면 딱 와닿을 겁니다. 영풍 재련소 상류에는 다슬기가 바글바글합니다. 네. 다슬기 아시죠? 네네. 근데 재련소를 지나는 순간 다슬기가 싹 사라져요. 다슬기뿐만 아니고 저서생물 자체가 전멸입니다. 그게 안동댐 90km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영풍 석포재련소에서 뭔가 심각한 물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난 50년간 진행이 된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정부에서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라는 것을 해서 최근까지 작년까지 조사를 했는데, 네. 그 안동댐에 있는 가듐염이 석포재련소 발로 판명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석포재련소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환경부나 지자체는 그러면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그 환경 관리가 좀 나눠져 있었어요. 가령 수질은 그 대구지방영청 환경부 산하 기관입니다. 토양은 봉화군, 대기는 또 경북도 이렇게 나눠져서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합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통합 환경 허가라는 것을 영풍지에서 받게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10가지 그 분야에 100가지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여러분, 100가지 시설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 공장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합 환경 허가를 내줬어요, 환경부가. 그런데 내주고 나니까 원래 9차례나 또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런 하여튼 공장이 지금 안동댐 상류에 있는 건데, 수돗물 문제는 이게 대구 지역만의 것이 아닙니다. 부산도 수돗물 악취 사태로 진통을 겪었었는데요. 부산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취수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부산 사례를 만나보시죠. 이제 저희 창원은 칠서부터 시작해서 본포 그리고 대산 이렇게 물을 먹고 있고 세 군데에서 취수해서 먹고 있고, 부산하고 양산 김해 쪽도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낙동강에서 물을 취수해서 먹고 있습니다. 저희 칠서나 부산의 메리, 그러니까 부산에서 물을 취수해서 먹고 있는 메리나 수질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5등급에서 6등급 정도, 저 COD로 볼 때에. 지난해에 대구, 창원, 부산, 김해 대부분 다 수돗물에서 녹조 독이 관리 기준 아래이긴 하지만, 감시 기준 아래이긴 하지만 검출이 됐지 않습니까? 강변 여과 방식이라는 것은 강물의 표류수가 그 강변의 모래 자갈층을 통과한 자연 정화된 그 원수가 치수공 내에 들어오면은 그걸 치수 펌프로서 펌핑을 해서 아무래도 땅 속에 자연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철, 망간이 같이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철, 망간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포기 반응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고압 분사를 시켜서 산소와 접촉하게서 그 산화철을 만들어서 입자성을 띠게 만들어서 다음 공정인 모래여과지에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수에는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한 1,500종 이상의 미량 유해 물질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대부분이 강변여가 통하면 거의 다 제거돼 버립니다. 일단 그 점이 강변여가의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기존 정수 공정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약품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제 응집제, 알미늄, 그다음에 소독제로 이제 염소 소독을 하게 되는데, 응집제는 지금 치매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염소 소독하면 트리알론 메탄이 지금 뭐 아마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강변여고 하면 원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큰 장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강변여고를 선호하는 거죠. 선진국에서. 네, 그러니까 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강변 여과 방식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원수를 이제 활용하는 등 부산과 경남의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의 수질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산 역시 이제 취수원의 수질이 심각하기 때문에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겠죠. 네. 이 부산의 경우에도 낙동강, 물군과 매리 지역을 취수원으로 쓰고 있는데요. 올해 6월에 수돗물에서 이 곰팡이 냄새가 난다, 이런 민원이 수백 건 접수가 됐습니다. 이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조사 결과 화명정수장 수돗물에서 이 기준치 이상의 지오스민이 검출됐는데, 이건 역시 유해 남조류인 마이크로시스티스와 오실라토리아 등이 증식하거나 사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맛이나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물론 인체에 유해하진 않지만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다 보니 또 불쾌감을 주게 되고, 수돗물 정수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야? 이 시민들의 걱정을 하게 만드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럼요. 어쨌거나 수돗물도 우리에게 공급되는 상품이잖아요. 네. 이렇게 돼서 와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수돗물 곰팡이 냄새 사건 전에 올해 초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부산시 상수원의 약 90%를 차지하는 낙동강, 물금, 매리 취수원 수질이 대폭 개선됐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곳에도 또 이견이 많았다고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녹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수질 개선됐다는 건 정말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곰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법정 수질 검사 항목이 39개입니다. 근데 11개만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 용존산소, 그다음에 생물학적 산소요랑 BOD라 부르는 거, 그다음에 부유물질, SS 뭐 이런 거를 조사를 했는데, 그런 거는 보가 건설이 됐잖아요. 보가 건설되면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진강 효과가 생깁니다. 부유물질이 가라앉아요. 네. 그러면 그 가라앉은 물은 일시적으로 맑을 수 있잖아요. 위에 싹 떠가지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약간의 개선 효과가 보이는 건데, 가령 COD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이라는 것인데, 댐 같은 데는 COD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는 쏙 빼고 개선되는 것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시 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사기 성공 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좀 의도가 보이는. 네. 그래서 마치 4대강 사업을 잘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정부의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에 대구 이제 취수원 문제도 있지만 부산 취수원 다변화 계획도 함께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부산도 뭐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강이라고 있어요. 낙동강 지천인데 거기서 하루에 45만 톤 정도 지수를 하고, 그다음에 창원에 강변여가수 네. 방식으로 45만 톤 지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90만 톤이잖아요. 근데 48만 톤은 경남 중동부 지역에 공급을 하고, 나머지 42만 톤을 부산에 공급을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본류를 우선은 수질을 맑게 해서 쓰라는 입장이고, 환강에 수온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수원이 들어서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상 불이익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부산과 경남에서는 댐 수원을 어떤 대안으로서 강변 여가수 방식을 도입하거나 또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강변 여가수 어떤 방식이에요? 네, 대구도 치수원 다변화 때 이 고려됐던 하나의 방안이고요. 이 부산도 이 방안을 채택하게 됐는데 이 자연의 정수기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광변에 있는 이 모래나 자갈 등을 통해서 걸러진 물을 활용하자는 계획인데 유럽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미량의 유해 물질을 1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두 번째는 한 번 걸러냈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이 염소와 같은 약품들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뭐 발생하는 총트리알로메탄이나 이런 것들의 발생을 좀 억제할 수 있다. 걸러도 되니까. 네, 문제는 결국 이 수량 문제입니다. 여과하게 되면 물이 흐르다가 옆쪽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유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나라 지형이 과연 강변 여가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또 다른 또 이 개발 행위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낙동강 얘기로 계속 결국엔 이어집니다. 낙동강은 사실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까지 영남을 잇는 생명수인데요.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강이지만 정작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좀 더 나은 물을 찾아 상류로만 자꾸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빅벙커가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선진국이 된 나라가 영국이죠. 산업혁명해가지고요. 영국의 템스강은 사람들한테 6번 사용되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아주 알뜰하게 사용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한 번 채 사용 안 하고 바다로 다 들어갑니다. 댐을 먹겠다는 건 남이 한 번도 안 쓴 물 먹겠다는 거거든요. 그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지속 가능하려면 남이 한 번 쓴 물을 또 쓰고 버릴 때는 남이 또 쓸 거를 생각해서 처리를 잘 해가지고 버리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앞서 나간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갔던 나라들, 선진국들 따라가 보면은 그대로 답이 보이거든요. 다 해결 다 했거든요. 다만 지형이나 또 사회적인 여건이 좀 달라요. 지질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일단 대수청에서 한번 걸러주면 수질은 깨끗해지니까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미 얻은 솔루션, 선진국의 지혜를 우리가 그냥 배웠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치수원을 이전하게 되면은 하류 지역에서는 더 이상 상수원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개발 욕구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 개발 요구들을 들어주고 하류에서는 전부 다 그 강변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강이 이제 그 더 이상 상수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된 상태. 이렇게 된다라면은 나중에 그 기후위기 시대에서 큰 가뭄이 왔을 때 이거를 물을 구할 수 없을 때 낙동강 본류를 찾으면은 이걸 그 단기간에 물을 좋은 수질로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낙동강 본류수를 안전하게 만들어서 안동에서든 뭐 구미에서든 부산에서든 인근의 그 낙동강 물을 바로 치수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국가 그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낙동강 유역 사회를 본다라면은 그게 가장 그 바람직한 정책이다. 수문을 열어서 강을 일단 흐르게 해주면 정말 지금 현재보다는 거의 70% 이상 수질이 개선될 거다. 무엇보다도 녹조 문제는 거의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돈 들이지 않아도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는데 정부는 굳이 수문을 꼭꼭 닫아가지고 애써서 녹조를 발생시켜가지고 침전제니 뭐 이런 것도 항약품을 넣어가지고 정수해서 넣어주는데 이게 정수가 제대로 됩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현재 안동댐 이제 중금속 퇴적물 관련 대응은 이게 이제 환경부의 소관인데 올해 10월부터 해서 이제 추진 중인 그 대구지방환경청과 낙동강물 환경연구소에서
이제 퇴적물은 연 2회, 수질해설은 올 1회 중금속 측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댐 수질과 관련해서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 안동시와 함께 제도 마련을 위한 협력 등 추가 조치를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것이 이제 집행부와 저희 의회 입장입니다. 네, 잘 들어봤고요. 자, 낙동강 수질 문제를 다룰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4대강 보호 개방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여기 뭐 정수근 사무처장 계십니다만 환경단체에서는 이 보호만 잘 개방을 해도 녹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상식적인 얘기 같이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정부 정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4대강 녹조 문제와 재자연화를 위해서 이 4대강 사업을 진행했던 곳에서 이 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난 정부 시기 때 좀 모니터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예. 이 결과 이 금강과 영산강은 이 보호 수문을 개방해 놓고 살펴보니까 이 실제 녹조 현상이 많이 줄어든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보호 개방 시에는 하천이 스스로 이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확인한 건데 이 지금 정부에서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이 보를 보답게 운영하겠다. 근데 이게 뭐 보를 보답게 써야 된다는 그 말에는 물을 가둬야지 또 취수량이 늘어나니까 그런 대목도 있죠. 그 이유로 얘기하는 거죠. 네. 취양수 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4대강의 수문을 개방할 경우 수위 저하로 시동 가동이 불가한 취양수 시설 162곳 중 157곳을 농림부와 환경부가 약 9천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개선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예. 이는 비상시에 이제 가동보 수문을 개방하기 위해 설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건데요. 지난 22년부터 시작해서 26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는데요. 2024년도 예산안에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된 채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처음에 설계 오류가 있었다라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된 걸 바로잡는 공사라는 건데 어쨌거나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업의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제 환경부 권령에도 지향수 시설을 극한 가무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위가 떨어지더라도 지향수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4대강 사업하면서 지수구를 일부러 들어 올려놨습니다. 그 관리 수위에 맞추는 거죠. 그 이상한 꼼수를 부렸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은 보를 열게 되면 지향수 시설을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인데 근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지자체가 사실은 그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향수 시설이 있고 농림부가 관리하는 지향수 시설이 있거든요. 근데 지자체에서는 그 예산이 지난해 받은 예산을 집행을 많이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2014년에 예산을 환경부가 그 책정을 하지 않았고 농림부 같은 경우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보개방 정책을 폐기를 했다. 그런 이유를 대면서 예산을 책정을 하지 않아서 사실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향수 시설이 더 이상 공사가 진행이 안 될 그런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에서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물과 관련된 정책은 지금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세들이 먹을 물까지 준비를 하는 거고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어질러 놓은 것을 우리 스스로 좀 치워놔야 우리 후세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지은 죄를 완전히 씻질 못해요. 앞 세대부터 얼마나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았나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로 우리가 큰 의무 중에 하나인데 이런 정책이 자꾸만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방향 또한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참 많이 답답한데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낙동강도 살리고 우리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좀 더 나은 물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청 기자님? 네, 저는 극한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수돗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좀 적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는 물은 수돗물을 안 먹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생수 판매를 전면 금지하거나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수도 요금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낙동강물뿐만 아니라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수도 요금을 지금보다 2배는 올려야 된다. 그래야 전 국민이, 시민들이 이 낙동강물을 깨끗하게 하는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선 돈을 내야 내 돈 어떻게 쓰이나 하고 네. 강하게 감시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크게 인기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예, 그 정도 처방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상당히 주요한-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주요한 방법 같긴 해요. 네. 네. 정 기자가 환경부 장관으로 가야 돼요. 상 차장님. 예,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데 고인물은 썩습니다. 이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녹조가 발생하는 이유가 강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녹조는 대단히 심각한 것이 독소가 있어요. 독소가 정상거리 6,600바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수돗물에서도 나오고 있고 이 낙동강물로 또 농사를 짓습니다. 농작물에서도 녹조독이 나오고 있어요. 강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켜줘서 강을 흐르는 강으로만 만들어주면 적어도 녹조 문제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지수 안전성이 확보돼요. 수돗물도 안전하고 농작물도 안전하고. 근데 지금 대단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의 자연성 회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마지막으로 강은 인간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강에는 다양한 야생 동식물들,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종들이 살아가는 공유 공간입니다. 근데 그 강을 인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막아놨잖아요. 이것은 심각한 생태테러입니다. 그래서 강을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은 인간도 이롭고 야생 생태계도 이롭기 때문에 하루바삐 낙동강을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서 강도 건강하고, 그래서 인간도 잘 이용하고 야생 동식물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마지막으로 희망합니다. 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도 깨끗한 물을 먹게 되는 거니까요. 예, 결과적으로 다 이어지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강은 물그릇이 아닌 생명의 터전입니다. 우리도 그 터전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 중에 하나일 뿐이죠.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환경은 생명수가 되어주기도 하고 녹조 독소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잘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